10번 문제.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7월 1일에 얼마에 취득해서 사용하던 건물을 5억 원에 취득해서 사용하던 건물을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년.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2005년 4월 1일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3억 원에 처분하였다. 뭐를 모르는 거야? 물음이 잘 보이질 않아요. 처분이 이기나 처분 손실을 물었죠, 그쵸? 그 잔고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지. 여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예요? 감가상각 명령계획. 이렇게 해주면 잔고가액이 나오겠죠. 취득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5억.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잔존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첫 번째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내용연수 10년분의 취득원가 5억 마이너스 0. 그러면 얼마 나오니? 5천만 원 나오죠? 얘가 몇 년분이에요? 1년분이지. 10년분의 5억 마이너스 0 하면 5천만 원이 1년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몇 년도에 취득했다고 그랬어? 2001년 몇 월 며칠에? 7월 1일. 이때는 그러면 딱 반년치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얼마? 2,500.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얼마? 5천. 2003년도에 얼마? 5천.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에는 몇 월 며칠에 팔았어요? 4월 1일에 팔았지, 그치? 2005년도, 그치? 2004년도에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5천. 2005년도에는 4월 1일에 팔았죠? 몇 개월치만 계산하면 돼? 3개월치만. 맞아요? 5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얘는 6개월치만 계산한 거고요. 6개월. 얘는 4월 1일에 팔았으니까는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개월치 얼마 나오니 그러면? 12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몽땅 더해주시면은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지? 얼마 나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억 8,750. 1억 8,750? 맞아요? 1억 8,75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면,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이면은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년이 12개월, 10년이면 120개월. 10년이면 120개월, 그치? 자, 2001년도에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지. 잘 봐.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자, 얘는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하나, 둘, 셋. 36개월이지. 맞니? 그럼 42개월이지, 그치? 42개월에다가 여기서 3개월이지, 그치? 45개월이네요. 45개월. 5억 곱하기. 다시 얼마 곱하기? 5억 곱하기 취득원가. 해보세요. 5억 곱하기 45 나누기 120. 5억 곱하기 45 나누기 120. 해도 똑같이 1억 8,750만 원 나오죠, 그쵸? 편한 거 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여기 잠깐만. 우리가 배운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어차피 팔았잖아, 그치? 한 번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억 곱하기 120개월분의 10년이면 120개월이니까 120개월분의 이거 토탈 사용 개월수 45개월 해도 1억 8,7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잔고가액은 얼마? 3억 1,250만 원이죠. 얘를 얼마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억 원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3억 원에 했으니까 결국은 1,250만 원이 손실이 됩니다. 1,250만 원의 손실.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1번. 다음 주 유형자산 손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상차손은 있으면 반드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자,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큰 금액.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우리가 회수 가능액 이런 말 쓰는 거고요.
기업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3번이 맞고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부 정보, 외부 정보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손상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잠깐만 요거 갖고 올까요? 여기 장부가액이 있죠, 그렇죠? 취득원가에서 여기 볼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빼준 게 뭐라고 그랬죠?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죠? 장부가액이 회수 가능액이랑 비교를 해서 회수 가능액. 요 회수 가능액은 사용가치와 공정가치 중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용했을 때 가치, 공정가치는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얘가 예를 들어서 사용가치가 2억 5천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용가치는 2억 5천이고요. 공정가치는 2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큰 거니까 사용가치가 크죠? 사용가치가 커요. 이렇게. 그래서 장부가액이 잘 들어봐요. 장부가액이 회수 가능액에 미달하죠, 그쵸? 그럼 미달한 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손상차손이 되는 겁니다. 손상차손은 6,250 이 문제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장부가액이 회수 가능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달하면 그 금액만큼이 손상차손이다라는 얘기고요. 사용가치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된다라는 얘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산의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그죠? 물리적 형체 없죠? 식별 가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영업권인지, 이게 특허권인지, 이게 실용실현권인지, 그죠? 이게 광업권인지, 개발비인지, 네, 식별 가능해야 되겠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사업 결합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4번은 필요 조건의 필수적 조건이 아닙니다. 1, 2, 3번 세 가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3번 문제를 물었습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토탈 비용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된 거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연구 단계 엔진 연구 결과 평가를 위한 지출 3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체한 탐색 활동에 지출한 거 2,700만 원 하고 기본적으로 얼마? 3,000만 원은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거 3,000만 원 무조건 비용이고요.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거 한번 볼까요? 자산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개발 단계 지출이 4,000만 원 있습니다. 얘는 무형자산 개발비죠. 얘는 무형자산 개발비예요. 자산인식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발 단계 지출, 얘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700만 원 비용이고요. 그러면 일단 봐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거 두 개 더해서 3,000.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거 700.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3,700이지. 1번은 무조건 아웃이네, 그지? 1번 무조건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개발비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4,000만 원 있다고 그랬지. 이거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을 해줘야죠.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몇 월 며칠부터 사용 가능할 것이다? 10월 1일. 여러분, 무형자산은 사용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사용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그래서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10, 12, 몇 개월치? 3개월치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개월치. 4,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4,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얼마 나오니? 1,000만 원 나오죠? 4,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에서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내용에서 10년을 먼저 해줘야지, 그치? 내용에서 10년을 먼저 해주고. 미안해요. 그러면 4,0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400만 원 나오지? 400만 원 곱하기 얼마? 12분의 3. 얼마 나오죠? 그러면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3,800이 되겠다. 그럼 3,800. 답은 2번입니다. 3,800만 원 2번.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잔고금의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다시 한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잔고금의 100억 원의 상가 건물을 운용리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밑줄 쳐봐요. 운용리스를 통해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운용리스는 뭐야? 임대 목적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운용리스가 빌려주고 임대를 받는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운용리스가 뭐라고요?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걸 운용리스라는 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 판매 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바꾼 겁니다. 투자 부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용도 변경 시점에 상가 건물의 공정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40억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붕괴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자, 어쨌든 재고자산은 대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대변에 재고자산 100억 없어져요. 대변에 재고자산 100억 없어지고 차면에 뭐가 되는 거야?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차면에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유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140억이 되는 거고요. 140억. 그 얼마 차이 나니? 40억만큼 건물값이 뺐으니까 이득을 받죠. 재평가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재평가 이익. 금액은 40억입니다. 여러분 근데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데 2번은 기타 포괄손익이고 4번은 뭐예요? 단기손익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유형자산이냐 아니면은 투자부동산이냐 이 차이예요. 재평가를 했을 때 재평가 이익이 생겼어요. 얘는 뭐라고 하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 얘는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얘는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얘는 수익에 속하는 거고요. 재평가 이익이 생겼다고. 이익이 생겼을 때 얘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했고, 유형자산은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투자부동산은 재평가 이익,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부동산이잖아, 그치? 투자부동산이니까 재평가 이익이 받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볼까요?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약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지분상품, 자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분상품은 자본.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 자, 이 수취할 대가랑 그 다음에 자기 지분 상품이랑 자기 지분 상품이랑 두 개 비교해서 둘 다 확정이 됐어요. 둘 다 확정, 얘도 확정. 이렇게 되면 얘는 지분 상품으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얘는 지분 상품으로 분류돼요. 예를 들면 지금 지분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약을 물었죠, 그렇죠? 지분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약을 물었어요. 3번을 먼저 잠깐만 보실래요? 액면 100억 원의 사채에 대한 상환 대신 만주의 주식으로 교환할 계약. 자, 여기 봐요. 금액이 확정이 됐죠. 수량도 확정이 됐죠. 금액이 얼마라고 확정이 됐어요? 100억 확정이 됐고요. 수량 몇 주로 만주의 주식, 만주의 수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과 수량이 모두 확정이 됐으면은 이게 지분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자본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자본. 자,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답은 나왔어요. 3번 일단 답은 나왔고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00억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 여러분, 지분 상품 수량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얘만 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얘만 금액이 이거 3번이고요. 1번은 얘만 금액이 확정이 됐고요. 자기 지분 상품은 수량이 미확정이 됐습니다.
미확정이 됐어요. 100억 원의 금액은 확정이 됐는데 지분 상품의 수량은 확정이 안 됐죠. 안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분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금융부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채로다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부채. 그래서 1번은 금융부채입니다. 1번은 금융부채. 자, 그 다음에 100kg의 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 아무리 봐도 금액도 없고 수량도 없죠, 그렇죠? 지분 상품의 수량 몇 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잠깐만요. 2번은 지분 상품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수량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몇 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수량 미확정이에요. 수량 미확정. 일단 수량 뭐래도 하나 미확정이 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융부채입니다. 금융부채예요. 그 다음에 100kg의 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이 얼마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금액도 미확정 금액이에요. 미확정 금액. 금액도 확정이 안 됐어요. 둘 다 확정이 안 된 거 역시 마찬가지 금융부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100억 금액 나왔죠, 그렇죠? 만주 수량 나왔죠, 그렇죠? 금액과 수량이 모두 나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를 한다고요. 지분 상품. 아니면 몽땅 다 금융부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4번은요. 공모가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주식 1만 주를 인도할 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주 수량은 확정이 됐죠? 4번은 자 여기 볼래요? 4번은 수량은 확정이 돼서 나왔어요. 만주라고 해서 나왔죠, 그렇지? 만주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금액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공모가액의 그냥 80%에 해당하는 현금이라고 나와 있지. 그 80%에 해당하는 현금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확정이 안 돼서 미확정 금액입니다. 미확정 금액. 얘도 역시 마찬가지 금융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금융부채. 그래서 이게 지분상품 자본으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부채로 분류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를 보고서 자 이렇게 금액과 수량이 모두 나와 있어야지 지분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어느 하나라도 확정이 안 되면 다 금융부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칠판 먼저 잘 메모해 주세요.